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진짜 찬양 잘하시더라고요. 공간이 좋아서 그런가요? 여기 공간이 너무 울림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찬양 잘 부르는 찬양단, 간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참 부드럽고 친절하시죠. 그렇죠. 신대원 동기 목사님, 제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영교회 오고 싶었는데 목사님 드디어 뵀네요. 참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참 부드럽고 몰랑몰랑하세요. 네. 저는 그런 분들 참 좋아하는데 한영교회가 그냥 쏙 데려가 버렸네요. 네, 화면 제 얼굴 말고 이거 어떻게 공유가 되죠? 오늘 PPT 준비했는데 이 공유가 안 되나요 혹시? 아이고 나오고 있네요. 네, 오늘 자존감 증진 공감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다 있네요. 자존감, 공감.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정신분석, 저는 정신분석 전문가니까 정신분석 혹은 심리학에 국한시켜서 이야기 드리면 키워드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의 이 질병 혹은 마음의 병리라고 하죠. 그런 곳에서 멀어져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타자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어떻게 증진되고 배양될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나에 대한 어떤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자기감이라고 하는데, 자존감도 자기감의 일종이죠.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수면 바지, 수면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제일 먼저 어디로 향하게 되죠? 화장실로 향하게 되죠. 화장실을 열면 거기 유리가 딱 있어요.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멋지다. 네.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엉클어져 있어요. 저는 머리를 최근에 아주마 파마를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실험실 폭탄 이런 머리 스타일이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좋다. 너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죠.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수면 바지 그대로 입고 머리는 실험실 폭탄한 상태로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왜 사니? 오늘 그 모양으로 교회 가려고? 아이고 참 너는 그때 죽었어야 돼. 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들었던 예시 중에, 물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상담 예시들은 제가 책을 쓰면서 만든 상담 소설이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것과 가깝습니다. 어떤 내담자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하기 전에 엄마랑 나는 같이 죽었던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클까요? 두 번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클까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이겠죠. 바로 그 사람이 좀 더 이 현실을, 이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어떤 중년의 아저씨께서 와우, 정우성 아니야? 이 정도면 정우성이지. 네, 이거는 과대망상. 네, 이거는 오히려 자존감이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를 이렇게 만회하기 위한 방어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쉽지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이제 여러분께서
그래, 이제 내가 결심했어. 오늘 장정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지. 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요? 좋아 보일까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배양되고 증진될까요? 현대 정신분석 그리고 현대의 이론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텐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가짐이 향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형태로 누군가가 반응해 주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비춰줘야 돼요. 이런 반응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게 오늘날의 결론입니다. 이게 애착이론, 정신분석이든 심리학이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은 애착이론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자존감은 외부 대상에 의존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존감이 높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공감을 배워야 돼요. 이 공감 다 기본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공감은 평생 수련해야 된다라고 정신분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평생 수련해야 돼요. 이 공감에 대해서 평생 이야기했던 하인즈 코웃이라는, 이게 이제 정신분석은 유대인들이 참 많아요. 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기 나흘 전에 백혈병이 있었거든요. 의사였는데 자기 스스로도 못 고쳤나 봐요. 백혈병 마지막 강의예요. 그 사람이 학회에 등단하게 된 거, 정신분석계에 등단하게 된 것도 공감이라는 논문으로 등단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도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논문 발표를 하고 나흘 뒤에 죽었어요.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듯 이제 곧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게 될 발표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그 학자가 평생 이 정신분석가로서 수많은 환자들, 내담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공통된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통된 하나를 발견했다. 그들이 엄마의 부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엄마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지만 엄마의 부재, 그것이 갖고 오는 평생에 걸친 공허감, 이것 때문에 결국 상담사를 찾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공감을 못 해준 거예요. 엄마, 정은이가 나 왕따 시켰어. 이름이 제 이름으로 합시다. 은정이가 왕따 시켰어. 우리 목사님 이름도 경식이가 왕따 시켰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머님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은이라도 너 왕따 시켰겠다. 너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왕따 당하지. 그러니까 똑바로 해야지. 행실을 똑바로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대개의 부모의 반응입니다. 공감 절대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을까. 이런 마음 자세로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언제 성장한다고요? 누군가가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내 자녀를 볼 때 기쁨이 막 넘쳐서 반응하는 그 부모에 의해서 자존감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벌써 다 끝나면 어떡하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께서 코트를 딱 샀어요. 코트를 이제 새로 딱 입고 교회에 딱 왔는데 김 권사님께서
너무 멋지다. 어쩜 몸에 그렇게 옷이 딱 맞아? 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 코트를 고른 나의 안목과 나의 손이 참 귀해 보이잖아요. 네? 뭐야, 하나도 안 맞아. 이 가을에 뭐야, 이런 색깔. 응? 너는 스타일이 진짜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외부의 반응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내 마음을 가라앉게 만듭니다. 이거는 누구도 빗나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상담학회 쪽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 상담학회 쪽에 영성의 대가들도 다 만나요. 그분들 자기가 최고라고 막 싸워요. 알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들 딱 설교하고 여러분 알아봐 드려야 돼요? 못 알아봐 드려야 돼요? 알아봐 드려야죠.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대박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이 너무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으니까 목사님 참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존재.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야 목사님이 힘이 나서 집에 가서 더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더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의 자존감이 언제 높아질까요? 환자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이 시대의 명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의사 되기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어려운 의대 공부 내가 참 잘했다. 그런데 이제 막 멱살 붙잡고 내 목숨 살려,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괜히 의사 돼가지고 나는 미술 하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의사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져요. 강사는 언제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청중의 반응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의를 딱 했는데 나중에 한영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요즘은 아무나 상담하나 봐. 뭐 이런 글이 올라온다거나 목사님 강사 선정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올라오면 제가 물론 게시판은 보지 않겠지만 행여라도 그 게시판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라고 장담 못합니다. 마음 며칠은 무너져 있을 거예요. 이거 절대 암시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암시가 아니에요. 강사가 언제 마음이 높아질까요? 게시판에 막 올라왔는데 이번 특강 교육은 꿀 중에 꿀이었습니다. 뭐 이런. 장정은 목사님의 강의는 사랑이었어요. 막 이런 게 올라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인스타, 좋아요 이런 게 있는 거죠. 반응이 있을 때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이 틀을 이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야 사람인자 서로 의지하고 기대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공감할 것인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돼요. 오늘 끝내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제 이 PPT는 한 3, 4시간짜리 강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야 또 다음에 초청을 할 것 같아서. 네. 제 이름은 장정은입니다. 베풀장 바를정 은혜은. 저희 아버지 딱 직업이 뭔지 아시겠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베풀고 바르고 은혜롭게 살아라. 사실 여러분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하는 억압이라고 하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요, 내가 바를 때만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뭘 했든 안 했든 우리 존재 자체를 되게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 딱 봐도 그냥 얘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이제 사실은 동기간의 경쟁이 발생하는 건데 얘는 보면 그냥 남편 닮아서 너무 미워 죽겠어.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막 그냥 뭘 했든 안 했든 얘는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런 긍휼의 하나님이 사실은 참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뭔지 모르게 뭔가 벌 주실 것 같아. 이거 뭐 안 하면 뭔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 참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편해. 하나님한테 오는 것도 참 불편해요. 기쁘지가 않아. 왜냐? 이 긍휼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보세요. 베풀고 바르고 은혜로울 때만 내 자신이 좋아 보이죠?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란 개념도 어렵고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워요. 공감은 네가 뭘 했든 안 했든 너의 존재를 나는 참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자세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참 교회에서는 얘기가 많이 안 되는데 정신분석에서는 참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존재를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존재를 그대로 보아라. 거예요. 뭐제 이름 하면서 또 딴 길로 셀 뻔했네. 다시 돌아와야 돼. 빨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소속은 제2정신분석연구소고요. 학교에도 있었고 학교에서도 있으면서 제가 최우수 연구 교수상도 수상했고 최우수 강의 상도 수상했습니다. 이 최우수 강의 교원상은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두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수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생이 와서 들려주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는 꿀이에요. 교수님은 늘 15분 늦게 들어오셔서 15분 일찍 나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요인으로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대요. 두 번째는 제 수업이 불면증 치료에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녹화해라. 녹음하라는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대요. 그걸 듣고 있으면은 그냥 밤에 잠이 온대요. 제가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잠이 안 오십니까? 요즘에 조금 숙면을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 유튜브에 오셔서 제 2시간짜리 강의도 통째로 올려놨어요. 이 톤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좋으실 거예요. 불면증 치료에 너무 좋습니다. 연락처는 그대로 제가 그대로 공개해도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뭐 자신 있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연락처를 남겨놓냐면요. 저는 이제 이 상담을 오래 했으니까요. 상담을 참 오래 했어요. 상담하면서 느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한 느낌이 항상 평탄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게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여러분 자신감이 나에 대한 느낌이 바닥을 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치 감기처럼 올 때가 있어요. 안 오실 줄 알죠? 아닙니다.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다니던 회사 출근 갔더니 벌써 잘려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내담자도 왔었어요. 출근했더니 옛날에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 그 회사 아시죠? 메타는 그렇게 해고를 했어요. 내가 20년 다녔던 회사인데 아침에 갔더니 잘려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 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렸어요. 이때 사람 헬이 옵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편집장애 옵니다. 아무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사람은 누구나 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자.
그냥 죽자. 그 느낌 안 오실 줄 알죠? 아니에요. 아무도 자신만만할 수 없어요. 그냥 죽자. 그러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핸드폰 한번 보자 하고 그때부터 연락처를 쭉쭉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볼까? 나의 이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면 될까?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요 번호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전화를 늘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상담도 하고 또 이럴 땐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공동역에 있어서 오는데 너무 가까웠어요. 네. 근데 영등포시장에서 많이 걸었어요. 자기감,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의 흐름은 자존감이에요.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감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아주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좋은 느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관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들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어요. 인간 전체의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가장 드높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왜요? 그래서 하인즈 코웃은 신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원래 정신분석은 신앙에 대해서 되게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기심리학의 코웃이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현대정신분석을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존재. 나를 그냥 기쁨으로 네가 뭘 했든 안 했든 참 너는 반갑고 나한테 참 환영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아마 자존감이 높아질 거예요. 뭘 안 하면 나는 아마 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은 괴로워요. 힘든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감은 항상 외부 대상 의존적이다. 누군가의 반응, 누군가의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나를 알아봐 주는 것, 이것이 자기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러분,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미국이 막대한 경제력으로 연구를 시행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사람을 성공시키는 제1 요인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히 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춰놨죠. 미국만큼 그런 교육 시스템이 완벽한 곳이 없을 거예요. 미국 가면 장난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는 완벽한 교육 시스템을 갖춰놓은 거예요. 하지만 종단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달라졌어요. 지능이 제1 요인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감이에요. 나에 대한 좋은 느낌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뭐예요? 사람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서는 것이 막 어렵고 위축되고 움찔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강남에 있는 다 이 교회랑 비슷해요. 우리 한영교회랑 묘동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호랑이 목사님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할 때 암송한 것처럼 쭉 잘 나와야지 중간에 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자기감이 중요하듯,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운 듯이 아나운서처럼 나와야 돼요. 설교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기도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담임 목사님 밑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다 저도 기도 공포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떤 김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전부 다 어자로 시작해. 하나님,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어머나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다 어자로 시작해. 혼나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존재 앞에서, 그 반응 앞에서는요, 다 사람이 위축됩니다. 공황장애 와요. 기도 공포증이 와요. 목사님이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떳떳하게 해야 되는데 공포증이 와버려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시키면은 기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충격이 큰 거예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제일 안 좋은 반응이에요, 이게. 안 그래도 평가에 어려운데. 그래서 자기감은 항상 외부 대상에 의존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배울 텐데, 지난 시간에는 겹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의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충무로의 거리 참 좋아하는데, 옛날 참 여러분 첫사랑이랑 함께 했던 명보극장, 요즘은 전부 CGV 이렇잖아요. 충무로의 영화의 거리 뒤쪽으로 가면은 거울이 막 이렇게 있어요. 오목거울, 볼록거울, 그런 거울들이 있어요. 그런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비쳐 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평생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태어나서 누구라는 거울 앞에 서게 돼요? 부모라는 거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친구들, 선생님, 교수님, 직장 상사, 사수, 이런 거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때 내가 선생님에게 사랑받으려고, 내가 최고의 애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떤 친구의 그룹 속에서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 이게 다 거울이에요. 누가 나를 어떻게 비춰주느냐. 엄마 앞에서 막 팔뚝을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엄마 내 근육을 봐요. 내 근육을. 5살 난 아이가. 그랬더니 엄마,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되게 객관적이고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근육이 아니야. 살이야. 흔들리는 건 다 살이지. 근육이라 하면 2차 성징이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꾸준한 트레이닝과 운동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너는 평생 근육이 안 나와. 네 아빠 닮아서. 저 배 좀 봐. 이렇게 가죠. 반응이 그래요. 아빠, 나도 누구죠? 요즘에 축구 선수 손흥민처럼 메이저리그가 아니죠. 프리미어리그에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넌 안 돼. 네 엄마 닮아서 평발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반응이 돼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 2번입니다.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대상, 여러분 이런 대상이 있으면 여러분 자존감은 반드시 높아져요. 이런 거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카사노바. 조심하셔야 돼요. 카사노바는 공감의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그 공감을 잔인하게 사용합니다. 공감은 사실은 우쭈쭈 해주는 거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구나. 그걸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울에 비춰주는 거예요. 넌 진짜 중요해. 넌 진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지. 이걸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묘한 경험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전 정신분석 수련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정신분석가, 공인정신분석가의 자격을 받았어요. 이거 받기 어려워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받기 어려운데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저보고 장로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분석가라고 얘기해요. 전신분석가는 아닌데 장로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련 받을 때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 주택은 여러분 띄엄띄엄 있습니다. 붙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있던 그 드루 대학에 거기도 캠퍼스도 마찬가지 띄엄띄엄 있는데 거기서 5살 난 아이가 자전거를 벌겨벗고 타고 쭈르륵 집에서 내려와요. 이제 찾기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 조심하게 관찰하면서 보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쭈르륵 내려오는데 그 나이 때가 자신의 신체를 과시하고 싶은 그걸 전문용어로 과대주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랜디어서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자기 신체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개벗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막 뒤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이를 탁 안는 거예요. 아이를 안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마이클, 너는 어쩜 이렇게 핑크빛 찌찌를 갖고 있니? 아이고 어여쁜 핑크빛 찌찌 하면서 찌찌를 만져줘요. 너는 어쩜 이렇게 엉덩이가 예쁘고 아름답니? 너는 하나님이 주신 오리 엉덩이 하면서 엉덩이를 만져줘요. 마이클, 내가 너를 위해서 쿠키를 만들었다. 가서 쿠키 먹자. 여러분 그 엄마 앞에 선 그 아이는 어떨까요? 자기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게 될까요? 안 갖게 될까요? 자기의 신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그 엄마의 반응 때문에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귀국해서 그 비슷한 상황이 어떤 아파트 놀이터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벌개벗은 아이가 놀이터를 향해 막 뛰어나왔어요. 그 어머니도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관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갑자기 어머니의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니 아이의 등짝을 스매싱을 촥 때리면서 들어가서 어디 봐. 아유 지 아빠 남아서 변태 같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반응이 어때요? 그 아이는 그 엄마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는 걸 볼 수 있나요? 변태예요 나는. 이상한 사람. 엄마가 맨날 슬피 울면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 아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는 변태가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살까요? 이게 여러분 연구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딱 결과가 나와요. 성인이 되면은 이제 동대문에 가는 거예요. 동대문에 왜 가요? 버버리 코트를 사려고. 그래서 여고나 이런 데가 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다라는 이 느낌을 확인받고 싶은 게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안 비춰졌으니까.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모두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성숙하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자기감이 높아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응이 아까 엄마의 부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재했던 상황 속에서 자라난 사람은 쉽지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 성숙하지 못한 과대 자기감을 갖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 정우성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아주 중요하다는 느낌 이걸 느끼게 해줘야 되죠.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이게 교육받고 나면은 또 우리 본인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제 또 배웠다고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속상했어. 그러면 자녀들이 의심합니다. 엄마 약 먹었어? 네, 오늘 또 교육받았구만. 교육받았어. 이거 딱 알죠. 세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가 안 돼도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이상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상화. 이상화도 참 중요한 외부 대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상화되어야 해요. 이게 아이들이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똑같이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높여줄 수가 있고 이상화할 수 있는 그런 멘토, 목사님,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의 자존감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그렇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제일 주먹질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가리도 크고 막. 그게 아이들이 부모를 이상화하는 방식이에요. 크다. 싸움도 잘한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부모님은 다른 아빠들도 그래. 응?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엄마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엄마는 괜찮은데 남편 관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얘가 아침밥 잘못 먹었나? 옆집 아빠 봐봐. 영희 아빠 변호사고 철수 아빠 의사야. 네 아빠 변변 잔치 못한 거. 내가 구제해줬어. 너도 아빠처럼 되지 않으려면 공부해. 공부하라고. 이러면 이상화가 꺾여요, 안 꺾여요? 꺾입니다. 그러면 자존감 유지가 팍 내려앉아요. 그러니 이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 그러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싸움질도 잘하고 대가리도 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상화 이걸 모르시니까 공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아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유지해야 되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하고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공포증을 많이 경험합니다. 불안장애를 많이 앓게 돼요. 흔들흔들 하니까. 뭐 여러 이유 때문에 흔들흔들 하겠죠. 아빠가 도박해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막 이런 집에서는 아이들이 흔들흔들 하겠죠. 예를 들면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나라의 어머님들, 아버지들은 되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팩트 중심이에요. 아이를 소파에 앉힙니다. 이제 5살 된 아이인데 얘야 내 말 잘 들어라. 너희 엄마 생각보다 그리 좋은 사람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없어. 너 대학 네가 알아서 잘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럼 네 엄마가 최고지. 이게 훨씬 좋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델링이 없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냥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고 살았을 뿐 이런 반응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제 상담실에 와서 떠올리는 아빠는 그 겨울철 눈이 내린 그 겨울산에 빼짝 마른 그 나무 만지면 바스스 다 흩어져 버릴 것 같은 그 느낌. 친밀함의 대상이 아니에요. 애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상화될 대상을 잃어버려서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존감을 드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걱정이네요. 거울도 안 됐고 이상화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쌍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쌍둥이라는 거 참 좋아합니다. 내가 거울처럼 막 기쁘게 내 아이를 비춰주지 못했고 내 자신도 막 기쁘게 내 마음을
알아봐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상화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나랑 비슷한 사람. 나와 비슷해서 내가 동질성, 유대성,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이 뭐예요? 쌍둥이다. 쌍둥이에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학창 시절에 어느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참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랬나요? 칠공주파 이런 거 있었죠. 칠공주파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지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해병대 출신이에요. 저도 안 믿겨져요. 해병대의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해병대, 대학 순위가 있는데 그 위에 영자 써놓고 해병대라고 누가 써놨더라고요. 영순위에 영순위.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이. 그거예요. 소속감, 동질감, 유대감. 여러분은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한영교회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같이 찬양대를 보세요. 같은 옷을 입어요. 밖에 나가서 직업이 뭔지 그 중요하지 않아. 여기에서 똑같은 성가대복을 입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행위 자체가 쌍둥이 경험이에요. 쌍둥이 경험.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유대인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강할까요? 여러분 미국만 가도 유대인들의 이 막강한 파워는 몸소 그냥 딱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갔다 온 거 자랑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맨날 저 1달러 피자 먹고 살았지만 여러분 거기 참 유대인들이 강력합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강한 민족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때 제일 첫 번째가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같이 저녁을 먹더라. 함께 주말을 보내더라. 가족이. 이게 쌍둥이에요.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위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이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네. 소속감, 유대감. 저는 여성분들이 참 이거 너무 잘해. 남성분들은 잘 못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이 소속감, 아주 사소한 것에 있어서도 이 동질감을 경험하더라고요. 뭘 경험하냐면 한때 제가 여대에 있었거든요. 봤는데 너 머리 어디에서 했어? 나 요 앞에 이 가져. 나던데 대박 대박 이러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 나도 거기서 해. 너와 나랑 똑같아. 저는 수업 끝나면 항상 학생들 데리고 대학원 수업 때 끝나고 또 제 친구가 학교 앞에서 커피점을 운영했어요. 그분도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커피를 사줬거든요. 학생들 수고 많았다고. 근데 저는 뜨거운 커피 먹을 때 항상 얼음 한두 개를 올려서 먹거든요. 넣어서 먹거든요. 애기 입이라서. 그래서 제가 바리스타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얼음 한두 개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학생이 교수님도요? 저던데 헐 대박. 교수님하고 나하고 똑같아. 요 느낌이 바로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제가 얼음 빼달라고 그랬어요. 얼음 넣어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쌍둥이를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그 장면들은 참 많아요. 함께 취미 생활을 하는 거, 자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거, 자녀들과 함께 식사 나누는 거, 아주 간단하지만 위대한 작업이다. 위대한 행위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거 지루해 보이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이거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감 향상에, 나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옷이 얘기한 거예요. 이 책은 제가 저는 별로 제 자랑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제가 맥밀란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에요. 잘 안 팔렸어요. 근데 인쇄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은, 한국 책들은 있는데 한국 책들은 인쇄를 조금씩은 받아요. 몇십만 원씩 1년에 받아요. 잘 안 팔리죠. 좀 좋은 책을, 좀 대중서를 썼어야 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인간은 하나님 개념을 제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상화시킬 만한 무엇, 완벽에 가깝거나 혹은 완벽한 무엇, 사람이 따라 살기를 원하는 무엇, 사람을 고양시키는 무엇이 존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라 불려질 수 있는 것을 통해 종교는 자기 대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자기 대상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상을 가리켜 자기 대상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 당신이 여기에 존재하고 자신을 주장할 권리에 대한 타고난 지각이 있으며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웃을 것이며 반응할 것이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임을 시사한다. 여러분은 가치가 있어서 여기 존재하셔도 돼요. 위축되거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너희들은 충분히 그냥 있는 그대로가 참 가치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쁨에 넘쳐서 여러분을 향해 웃고 계실 거예요. 미소를 짓고 계실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반응을 해 주실 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 지난 여름에 제가 F1을 봤어요. 여러분 F1 보셨나요? 브래드 피트라는, 여러분들은 교회만 다니시고 영화관은 안 가시나 봐요. 브래드 피트의 F1을 봤는데 어쩜 브래드 피트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젊은지 몰라요. 그렇죠? 안 보셨지? 근데 그 브래드 피트가 얼마나 멋지게 나와요. 63세인데 40대처럼 나와요. 근데 1억 7천만 원짜리 안면 거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20, 30대 여성들이 이전엔 몰랐다가 그 브래드 피트를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덕질을 하는 거예요. 제 딸도 덕질을 했어요. 그래서 막 브래드 피트 이야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브래드 피트가 멋져? 내가 멋져? 딱 그랬더니 제 딸이 썩소를 탁 날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썼던 그 헤드셋이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 그 헤드셋 사고 싶은데 사도 돼?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내가 멋지다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래서 저는 2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사라고 했죠. 그 다음날 동대문 가서 샀더니 그게 얼마짜리냐? 7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가 막 붙이고 뭐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하는 거 다 합치면은 10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망했죠, 제가.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 썩소를 날리면서도 마치 당연하듯이 요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사주든 안 사주든 받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아르바이트 하는 그 사장님한테 헤드셋 사주세요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벌 주지 않을 거다, 비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든 사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긍휼의 하나님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근원적인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바로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자존감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셔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삶을 누리는 그런 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